자, 기록으로 표현한 한국의 맛에서 우리는 기록문화잖아요. 일기도 기록문화다. 그래서 그 문헌으로 들여다보는 우리 식문화, 음식에 관련된 기록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좀 양이 많아서 막 그냥 저도 지금 잘 모르니까 읽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록된 맛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 레시피가 전달이 되면 그대로 만들어 보면 그 맛이 전수가 되는 거죠. 자,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저희들이 40년째 8명이 8일이면 만나는 모임이 지금 40년째예요. 참 질긴 여자들이야. 꽃다운 나이부터 시작해서 대전의 공주교대 8회 졸업이 8명이 여자 교사들끼리 친구끼리 만난 것이 40년째 함께 늙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수고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거창하게 먹자. 이래가지고 좀 엄청나지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즐겨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 왼쪽에 있는 화전, 진달래꽃을 얹은 저 화전을 친구가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아주 예쁘게 왼쪽에 있는 그 분홍꽃 이거를 우리가 먹었죠. 어쨌든 음식은 농업, 경제, 건강은 물론 삶과 철학까지 담고 있다. 그래서 육식을 즐기는 민족들은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우악스럽고, 초식을 하는 민족들은 굉장히 양같고 순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기질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엔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선대들이 레시피를 남겨줬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진화시켜서 이렇게 예쁘게 또 뭘 얹어서 오물딱조물딱 만들어서 이런 음식이 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시작했느냐를 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세계의 음식 기록, 그리고 산가요로 음식 디미방, 그 다음에 임원 경제지, 의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시간이 안 된다면 하다가 끊고, 제가 지금 김관주 선생님 도강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비는 시간이 있으면 연속 방송으로 하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 마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성심당의 이야기만 해도 1시간 거리 PPT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잘라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30명 기록자들, 음식 기록자들 30명을 다 조사해 놨어요. 제가 지금 우담일기 그 다음 연속 작업이 그 음식 기록, 여기에 대한 그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를 한번 빨리빨리 가보자. 첫 번째, 세계의 음식 기록은 최초의 요리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인데, 약 3,800년 전 예일대학교 지금 바빌로니아 컬렉션 그 코너에 수장되어 있는데,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점토판에다가 서령 문자로 새긴 기록인데요. 쐐기 문자라고 그래서 그 갈대를 이렇게 좀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저렇게 진흙이 많은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는 돌이나 나무가 많지 않아서 그 대신 뭐가 많냐면 진흙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진흙에다가 저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파피루스 이런 데에다가 글씨를 쓴 것들은 전쟁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막 불나고 그러잖아요. 다 그것들이 없어졌는데, 점토판에다 쓴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도 이 서령 문자, 쐐기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불이 나면 더 굳어, 완전 구워져.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보존하는 것이 수월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점토판에 35가지 이상의 요리가
거기 레시피가 적혀 있다.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뭐 양파, 마늘 등을 뭐 고기를 끓일 때 뭐 물, 기름 얼마 넣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됐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기록이 돼서 우리한테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지요. 그 다음에 서양 최초의 요리책으로 아피키우스, 이게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요리에 대한 집념이 강했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요리 먹는데, 요리를 경험하는데, 요리를 연구하는데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그래도 남은 돈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 원이 남았는데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재산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나? 여기에 비관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했대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이 400개 이상의 레시피를 남겼는데, 그 사람이 남긴 이 책을 자기가 쓴 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이분이 남긴 그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써서 책 이름을 아피키우스라고 써놨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소스 제조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제민요술이라고 해서 요리 기록물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사혁이라는 사람이 쓴 농업소로, 농서이자 식품 가공서다. 그래서 7, 8, 9권이 10권 중에서 7, 8, 9권이 음식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다. 술 만드는 법, 장 담그는 법, 식초, 김치, 육포, 과자 만드는 법 등 900여 가지의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장, 김치 이런 발효식품의 그 원조격인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등장해서 한국, 일본, 또 중국, 동아시아 이런 데 식문화 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그러한 제민요술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런 자료들이 판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그놈을 뭐 먹물을 묻히든지 해서 찍어내거나 이렇게 불에다 새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나중에 나오지만 금속 활자, 금속에다가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앞선 단편적 기록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랄까, 기록들은 있지만 누가 어떻게 됐나를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가 안 되는 것들이 예기내 내칙이라든가 귀족들이 먹던 8가지 요리인 팔진에 대한 구체적인 요리법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 얘기하려면 상당히 길어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가요록, 이것은 뭐냐면 산가라는 것은 시골집을 의미하고 요록은 중요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시골 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을 모아있는 책이 산가요록이다. 그래서 이 산가요록은 조선 초기 세종부터 세조 때까지 어의를 지냈던, 임금의 의사를 지냈던 전순의라는 사람이 편찬된 것으로 오랫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지다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은 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1년, 지금 수백 년 후에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디서? 저 밑에 보니까 고서 수집가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학계를 갖다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여기 방대한 그 레시피 속에 술 주조법이 63가지, 장 담그는 게 19가지, 김치, 침체라고 그래서 이때는 고추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소금에다가 절구는 그런 김치,
그런 것들 14가지, 과자, 요리 이런 것들이 총 230여 가지의 음식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채소 재배법까지, 가축 사육법, 물고기 기르는 법, 또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기술 이런 것까지 다 있다는 거죠. 계절에 맞춰 음식을 갈무리하고, 저희들 어릴 때도 보면은 무를 갖다가 땅에다가 동절기를 대비해서 땅에다 묻는 거 다 경험하셨죠. 그러면 막 어른 땅을 막 파가지고 뭐 보름나물, 뭐 무나물 한다고 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갈무리하는 것, 냉장이나 뭐 냉동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시설이 없었던 시대에 참, 그리고 김장떡을 땅 밑에다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온이 땅속으로 갈수록 따뜻하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밑에다 묻었다라는 것도 참 이런 데서 지혜가 다 전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가요록의 역사적 가치는 온실을 만들었대요. 서양보다도 170년 앞선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지금 비닐 같은 게 없었는데 비닐 대신 뭘로? 뭐 벽돌을 쌓고서 종이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은 좀 훼손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먼저 이 산가요록에 만드는 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제가 여기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요. 음식 디미방. 죄송합니다. 선생님 물 좀 한 잔. 음식 디미방이라는 것은 알지자를 D라고 두음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음식 맛을, 미는 만미자잖아요. 방은 방법. 음식 맛을 아는 방법. 감사해요. 음식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음식 디미방이라고 하는 조리서 이름인데요. 안동 장씨 장계향 1598년부터 80여 년을 살다 간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쓴 최초의 여성이 쓴 레시피다.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제가 굉장히 빠졌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조선 숙종 때의 사람인데 경상도에 가면 지금도 이 음식 디미방에서 만들어졌던 음식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마을이 있어서 두들마을인가 거기를 가면은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대요. 그 시작은 어머니였다고 하는데 딸에게 야 너만 배불리 먹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의 가정 교육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사임당처럼, 오히려 신사임당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여성으로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에요. 시도 잘 쓰고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오늘날 말하면 신사임당은 그냥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자녀 교육하고 뭐 이런 요조숙녀였다면 이분은 일선에 나가서 실제로 막 사람들을 위해서 도토리죽을 써서 먹이고 그 다음에 뭐 방문해서 찾아가고 또 옷도 만들어 입히고 이게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그리고 시력이 막 떨어져서 자기가 일생 동안 그렇게 음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개발하고 했는데 쓰기도 했는데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내가 죽고 나면은
호사가 되겠구나 해서 70이 넘은 나이에 눈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쓰기 시작했어요. 예. 후대를 위해서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저하고 좀 닮아 있다. 저는 이 사람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나이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 너희들에게 선행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만 나는 기뻐할 것이다. 아들들이 7명 아들이 막 대단한 인물들이 됐는데 얘네들이 뭐 어디에 뭐 시험 합격하고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 합격하고 박사가 되고 이런 거 난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어디서 선행했다는 얘기가 나한테 들리면 그것이 나는 기뻐. 이런 똑바로 박힌 정신 상태를 가진 분이 장계양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시댁 및 친정 제사까지 다 챙겼고 그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데다가 자기 집에 양반 가니까 많은 손님을 늘 그냥 대접하고 찾아오고 하니까 거기서 음식에 대한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또 응용하고 이러다 보니 요리에 대한 안목이 점점 높아졌다. 그래서 음식 디미방 집필 의도를 거기서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집필을 했는데 83세까지 살았으면 장수했죠. 그 당시로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그런 요리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고춧가루가 보급되기 전에 이 상을 좀 보세요. 색깔이 참 굉장히 순하지요. 그래서 매운 거 안 먹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할 음식들인데 좀 심심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색깔을 뭘로 냈냐? 뭐 비트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치자 같은 걸로 이렇게 색깔을 내서 노란 색깔 같은 거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하여튼 복숭아, 개복숭아 같은 거 빨간색 이런 걸로 이렇게 물들이기도 하고 해서 담백하고 정갈한 맛의 기로 경상도 양반가의 식생활과 총 140년까지의 조리법, 면병류, 어육류, 주류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을 해서 레시피를 써놨다. 대구 껍질 누름이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 대구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만두피처럼 거기에다가 뭐 고기를 넣고 뭐 야채를 다진 걸 넣는다든가 해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찌고 뭐 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개발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면병류, 떡, 과자 뭐 18종, 그 다음에 어육류가 74종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류, 술 종류만 해도 54종 그 다음에 애민 사상이 투철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민을 그냥 애민 사상만 주장한 게 아니라 실천했다. 그 다음에 공존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는 그것을 삶에서 실천했는데 주된 방법이 바로 음식을 나눠 먹는 데서 했다. 그래서 먹는데 우리가 정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식을 정말 제일 저렴한 값으로 하는데 먹는데 정이 붙는다.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 자, 10살 때 시를 또 썼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시작! 백발 늙은 몸 병들어 누웠는데 다시금 날이 감게 있나 어느 세월에 돌아오고 백발 늙은 몸 병은 험한 말인데 쏟아지는 나의 손과 들고 또 들어가도 어찌 아무 대답도 없을 뿐 백발 늙은이 병을 눕쓰고 일어나 하건만 일어섰다가 또 쓰러지구나.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은데 붙들린 옷자락 끌고
떠나가면 그때는 어찌하고 주변에 있는 노인 외아들을 국경 수비대로 보내놓고 근심에 쌓여 있는 가난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10살 때 서기편을 만들어서 편자가 들어가면 떡이죠 되게 서기편을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할머니를 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아까 그 시입니다. 그 다음에 장계양 조선의 큰어머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든 가축이나 짐승들이 먹이거나 할 것 없이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은 모두 생명체이기 때문에 재료를 대하는 정신은 언제나 자주 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볼 때도 귀한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생명인 이상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으며 크고 작지 않아 평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바탕은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며 언짢아 하는 마음. 우리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만드는 법은 백설기 만드는 법과 비슷하대요. 그리고 꽁, 잡채, 별게 다 있어요. 도토리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굶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 도토리죽이니까 쌀도 조금은 들어갔겠지만 그 도토리도 아까 식물인데 식물도 우리가 업수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대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하고 저 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여러분 아셔요? 기가 막혀요. 식물들끼리도 대화를 한다. 눈 떠요. 북학.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졸려. 자, 왜 그렇게 대화를 하느냐? 자, 그 향기를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가서 벼한테 사인을 보내요. 벼에서 사인이 와요. 그래서 올해는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벼 이삭이 사인을 보내면 상수리 나무가 열매를 많이 밑으로 떨어내려요. 그래서 많이 수확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무가 감지를 한대요. 그런데 흉년이 될 것 같은 그 해는 벼가 사인을 보내요. 올해는 아무래도 곡식을 많이 못 거둘 것 같아. 그러면 도토리 나무가 바람이 불거나 어째도 이 열매들을 막 붙잡고 있어가지고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도 먹일 수 있도록 열매를 끝끝내 붙잡고 있는데요.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이게 여기서 오며 신묘망측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때 한 번씩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배우고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 어쨌든 자 신묘망측해. 근데 이때도 쌀이나 곡식이 많지 않았을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이 나기 시작했어. 왜? 아니 이때는 이렇게 그릇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 무슨 가죽 부대 이런 걸 들고 갔는데 큰 부대 가져간 사람에게는 많이 담아주고 작은 거 가져간 사람에게 조금 담아주고 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줬어?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거죠. 감사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예 나눠주는 그릇을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어줬다.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는 그런 얘기. 이렇게 그냥 예쁘게 막 손이 많이 가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런 레시피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사람은 그냥 배만 불르는 존재가 아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먹여야 하고 대접해야 한다. 바로 그런 정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정보다
장계양 조선의 큰어머니라는 이러한 책이 나와 있어요. 연민으로 살아간 여장부 우리가 도전받지요. 자, 그 빈민구제하는 장계양. 어디로 온 사람은 빈손으로 절대로 안 보낸다. 병약자나 임산부에게 죽을 끓여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삶아서 말려둔 도토리를 그냥 나누어줘서 이건 직접 가져가서 맷돌에 갈아서 끓여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배주머니를 만들어서 삶은 도토리 나누어줬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온 사람은 누구든지 빈손으로는 안 보낸다. 자,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 다치는 말, 행동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작은 것이나마 도움받는 이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을 키워서 돌아가도록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세미미하게 마음을 썼는가. 그리고 성인의 도는 세상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이지 도를 닦은 한 개인의 성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도를 이만큼 득도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좋은 책을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 나중에 후대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이것도 업적은 업적이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어찌 보면 실학사상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듯이 저들에게도 먹을 자리 마련해 주는 것 좋겠다. 그냥 주는 거 아니라 예절을 지켜서 주며 먹는 것에 지치지 말고 입고 씻는 것도 챙겨주고 병든 이한테는 약 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거처도 마련해주고 대가 바라지 않고 정령 오진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이 또한 충효당의 방향이 아니겠나 하고 시아버지에게 빈민구제 사업을 하자고 충효당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건의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옷도 김쌈이네. 길쌈인데 잘못됐네. 길쌈으로 옷감을 준비해서 입히기도 하고 떠는 사람, 추운 사람에게 그리고 삶은 나누고 돌봐주는 것이 전부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서 아주 초라한 노후를 맞이해요. 다 나눠주고 본인이 거처할 집도 집도절도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장계양 이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요새 제가 언젠가 그 목사님 누구죠? 하문의 목사님 그 언니가 돌아가셔서 어디 저기 뭐지요? 이게 사람 화장터를 따라간 적이 있어. 근데 19기를 봤어. 하루에 19구의 시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새파란 젊은 여학생도 와. 젊은 남자도 화장터로 들어가는 모습은 다 똑같아. 그리고 제로 되어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면 한줌제다. 그럼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함께 사는 것이 우주의 질서다. 함께 사는 최고의 도덕률은 나누고 돌봐주는 것이다. 이게 성리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황무지 개간하기도 했고 엄연한 신분사회에서 노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의 그 하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하인이 자기 집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말년에 지붕조차 제대로 없는 집에서 끼니를 자주 걸렀던 장계양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음식팀이 방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없어도 너무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새 뭐 불행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자, 장계영 기념관이 이렇게 있어요. 경북 영양군 석고면 두들마을, 여기 보면 그분이 개발한 음식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세들이 이렇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원 경제지, 이거는 풍속 소유구가 이 중에 113권 52책 중 음식 파트는 정조지라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게 실용지식인데 정약용과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정약용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는 너무 이분이 박학다식해서 이분의 그 글들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글들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공계 동학, 우리 박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공계 완전 그런 아주 그냥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데 그 정약용 선생님의 글은 쉽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놓은 책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래요. 그의 생애는 16년간은 1차 관직생활 시기, 그 다음에 17년간은 방패기 임원생활기, 그 다음에 16년간은 여기 임원이라는 것은 노동 아니죠, 농촌생활, 16년간은 2차 방직생활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영조시대에 아버지 소수와 어머니 한산희 씨 사이에서 두제로 태어나서 82에 사망하기까지 당파색이 강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정조의 그 작은 할아버지가 정조의 오른팔이었다고 하니까 좀 정계에 좀 가까이 밀착되어 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농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 서유구 뿐이었는데 이 조선의 셰프로 유명해요. 굉장한 요리에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임원 경제지란 뭐냐? 임원은 농촌을 뜻하는 거지요. 임원 생활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17년인가 아닌가? 농촌 생활을 했죠. 경제는 그 시대 언어로 살림살이. 그리고 농촌 살림살이 임원 경제지, 농촌 살림살이에 대한 글을 써놓은 책. 그래서 임원 경제지란 농촌의 살림살이에 관한 책이다. 그런데 브리테니까 백과사전만큼 방대한 것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봤는데 나중에 이제 재해석이 된 거예요. 이공계 실력에 더해 한문까지 능숙하게 해독할 수 있는 문과적 실력까지 겸비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드물었고, 대중을 위해 번역 작업까지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대중이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이래저래 정약용과 비교되는 서유구다. 제가 정약용 책을 여러 번 탐닉을 했거든요. 근데 정약용도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유배지에서 쓴 책들도 많기도 하지만 유배지의 그 정약용의 형은 또 물고기에 대한 것, 이 물고기 이름들을 다 전부 세세하게, 그분도 위배당해 가지고 그 뭐랄까 역적 가문으로 전부 몰려가지고 위배된 생활이 이분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이었다.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랬으면 그런 책을 낼 수가 없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책 쓰고 계신 정홍기 선생님, 지금 그걸 쓸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다른 데 무슨 삼성이나 이런 데 취업이 돼서 거기서 묶여 있다면 그런 책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라고 감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장소와 상황이 저 위에 계신 분 보기에는 가장 지금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약용도 정말 대단한데 정약용보다 이분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조선의 셰프로. 그래서 113권 52책 이거 16집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백과사전 규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뭐 생활과학 영역 비중이 큰 편으로 아주 설명됩니다. 곡식농사, 채소, 약초, 이 외원지, 만학지 이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요. 자, 조선의 브리테니커로 불릴 만큼 농업, 의학, 요리, 건축, 생활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실용성 강한 성격. 그래서 기존 하여튼 대단하다. 정조라는 이름은 솥과 도마, 즉 음식을 만드는 도구와 요리 그 자체, 이게 정조. 거기에 관한 기록, 책, 이것이 정조지. 그래서 식재료의 성질부터 조리법, 저작법, 그리고 음식의 효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식생활 종합 가이드북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음식 레시피, 저도 시집갈 때 음식에 관련된 무슨 책을 한 지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여자로서 엄청난 음식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하여튼 좀 생뚱하죠. 근데 한 번도 안 봤어. 다 버렸어. 이런 것처럼 이 레시피가 정조지에 있다. 자, 정조지가 기록한 과학적 식탁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셰프 서유구 이 사람이 쓴 책이 너무너무 많아. 한 10권 정도 되는데 온 음식 이야기, 무슨 대구포, 무슨 포 말린 거 있잖아요. 이런 포에 대한 얘기가 또 한 권. 그 다음에 식초 이야기가 한 권, 김치 이야기 한 권, 과자 이야기 한 권, 떡 이야기 한 권, 하여튼 무슨 만두 이야기 한 권 해가지고 9권, 10권 책이에요. 얼마나 방대한 양인가. 조선 셰프 서유구 참 대단한. 근데 이번에는 의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10시간도 모자라는데 여기에 나오는 KBS에서 나온 의궤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의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음식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의궤는 의리를 기록한 책을 의궤라고 하는데 그 책이 여기 보면은 대나무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목판 인쇄가 발달됐든 나무에다가 파서 글씨를 여기다 찍어서 보존을 하는 거지요. 그거를 또 다시 물감 이렇게 먹이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 차모지 같은 데다가 찍으면 그게 이제 책이 되는 거지요. 이게 목판 인쇄잖아요. 그런데 의례를 기록한 이 책 속에 그림 자료도 이렇게 그림도 전부 어떻게 했냐면 목판을 한 거예요. 목판 다 팠어. 하나하나를 판화로 해서 전부 찍어서 우리 손주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림 하나하나를 표정까지 다 기록을 해서 말 탄 사람의 표정이나 손짓이나 발짓이나 이 붙잡는 거나 아주 그냥 100명이면 100명이 다 틀려. 눈 표정까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반차돌은 한국 그러니까 왕실 의례에서 그 말 타고 가는 것, 왕의 행차 이런 것들에 대한 원행, 을묘, 정리, 의궤, 반차도 중에 하나인데요. 원행, 을묘, 정리, 의궤는 뭐냐면 그 정조 대왕이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그 회감년을 열기 위해서 화성으로 행차를 하는데 그 행차하는 모습들을 전부 각도에 따라서 관찰
사찰에서 그림으로 그리고 기록을 하고, 야, 지금처럼 컴퓨터를 쳐서 인쇄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순간순간 포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심지어는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한강을 건너야 했어요. 한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 그때 다리도 없는데 배를 갖다가 한강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배를 전부 다 이렇게 촘촘히 세워서 그 위에다가 뭘 깔아. 뗏목처럼 상상이 가요? 그렇게 뗏목처럼 깔고 그 위에다 뭘 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걸 깔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위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는 거를 또 다 그림을 그려. 이게 돼요? 말 탄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옷도 다 각각 색깔도 틀리고. 그때 이제 그 의례를 기록한 책이 의궤인데, 인원 배치, 문무백관이 늘어서는 순서, 위치, 이런 것들이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의장, 물, 깃발, 우산, 부채, 도끼, 창, 그것들의 무게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몇 개가 갔냐, 말이 몇 마리가 동원됐냐, 며칠 동안 준비했냐, 몇 사람이 했냐, 이런 것들, 장비는 몇 개가 동원됐냐, 돈은 얼마 들었냐부터, 이거는 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요. 이게 우리나라가 기록 문화의 대가다.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반만년, 중국이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수많은 역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기록물을 다 통틀어도 우리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정묘하고 그 신비로운 민족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 잔치와 음식이야. 자기 해경구 홍시에 회감년을 열기 위해서 가는데 왜 하필이면 한양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8일간 걸렸다고 그랬죠. 8일간. 8일 동안 가는데 그 몇십 킬로미터를 가는데 자기 아버지 묘, 사도세자 묘 있는데 그 동네까지 가는 거예요. 화성까지. 거기까지 가는데 그 문무백관이 전부 가는데, 저 왼쪽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고 빨간 옷들 생각나지요? 문무백관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누르스름한 것들이 다 상이에요. 음식상. 각자 한 사람마다 상을 다 받아서, 독상을 다 받아서 상이 쭉 일렬로 또 그 앞에 놓여 있죠. 여기는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잔치와 음식을 열었다. 야, 그다음에 조선시대, 그러면 왕들은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5번을 밥을 먹었대요. 어떻게 먹었냐? 제대로 먹는 건 오전 10시와 오후 5시 2번이 정식 식사 시간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조반상, 일어난 자리에서 바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점심은 낮것상, 밤에는 야참이라고 해서 국수나 미음, 약식 등 간단한 상을 차렸고, 즉 정차는 2번, 오전 10시, 오후 5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군것질 수준인데도 한정식과 같이 거창하게 차렸고, 음식 양도 엄청 많아서 많이 먹은 거죠. 밥도 그냥 막 완전 한 사발씩 푸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에 12첩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첩이라고 해서 한 첩 하면은 한 그 그릇이 아니라 그 모듬식으로 해서 접시 큰 데다가 막 무슨 나물을 막 한 5가지씩 담아서 모듬해서 가지수로 하면은 수십 가지를 한 상에다가 담고, 상을 갖다 3개를 했어요. 제일 큰 상, 그 다음
그 다음 해가지고 임금님 상 보면은 큰 상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아우 이렇게 어지럽죠. 이상하네. 너무 제가 힘을 쓰나. 어쨌든 자 조선 그리고 왕의 그 식탁은 조선 팔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재료를 다 썼는데 이 재료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에 뭐 기근이 들었나 뭐가 흉년이 들었나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왕이 팔도에 재료를 다 올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살핀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이 명절 때 뭐 이렇게 하사품을 내릴 때 팔도 구도인데 구도에 그 특산물을 좀 쓰잖아요. 그럼 미역을 김을 한다 그러면 김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김이 다 동절기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나?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궁궐의 음식의 종류와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궁궐의 음식 종류는 뭐 혼례잔치, 왕에게 바치는 일상 음식이 있고 왕에게 바치는 건강식, 전약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혼례 음식, 생신잔치 또 그 다음에 조상을 위한 천신, 제사 음식 또 상식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또 궁중의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가짓수를 줄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궁궐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비마마가 고기를 끊어 싸웁니다. 이거 뭐냐면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삭발은 아니지만 왜? 왕이 내 말을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단식 무언에 항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 세계의 상을 쓴다. 대원반에는 흰수라, 백미밥과 각종 장류, 김치, 반찬, 토구 이런 것들을 올렸고 격반에는 팥수라, 곰국, 기타 별식 마지막 책상반에는 찜과 조치, 찌개나 찜, 전골류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받아봤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가령 세종의 경우는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았다고 하고 영조 정조는 서너 가지 채소 반찬으로 단촐하게 차린 경우가 많았다. 그다음에 연산군은 정력에 좋다는 거를 챙겨 먹었다. 민물장어, 말고기, 육회. 아이고 참. 대한제국 때 고종과 순종은 서양 요리를 먹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참고 자료고 이 그릇들 보세요. 식기가 엄청 화려하죠. 조선왕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왕의 식사량 세종대왕조차도 반도 못 먹을 만큼 세종대왕이 밥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 대식가였다는데 반도 못 먹을 만큼 엄청난 분량을 차렸고 물림상이라는 것은 다 못 먹고 물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밥만 다시 퍼서 대신들이나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 또 거기서 또 물리면 그래서 조심해서 덜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다. 상호 배려 또 세균 번식도 배려했다. 그리고 신라 태종 무열왕의 식사 기록에도 수라상의 양이 엄청났다. 또 뭐 청나라에서 꿀꿀이죽 마냥 한 솥에 끓여서 남은 그 물림상에서 나온 것들을 끓여서 뭐 팔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 12첩이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12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것저것을 여기다 덜어서 막 한 곳에 모둠으로 넣었기 때문에 엄청났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상이 아무리 커봐야 우리들 식탁처럼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담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정조의 효심이
해경궁 홍씨 어머니 상차림이 어마무시했다. 그래가지고 70여 가지의 음식들을 갖다 그때 잔치에 했다. 그런데 우리들 뷔페 음식 잘 보면은 70가지 정도 되는 것도 있죠. 결혼식장 같은데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때 고배 문화 막 위로 쌓잖아요. 그게 효의 준모가 되는 것처럼 위로 많이 쌓야만 효성심이 지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도 여러분의 일상도 한편의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